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거 문제를 통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보는 족집게 백선의 시간입니다. 문제를 집을 미리 받아보셔서 문제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문제의 형식이 되게 독특하죠. 다수 지문형으로 되어 있어요. 오지선다형이 아니라 다수 지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다 마무리 정리를, 문제 정리를 이렇게 다수 지문형으로 수업을 마무리를 하는 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강사 생활 한 20년 중에. 초반에 뭐 모를 때는 오지선다형으로 했는데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은 제가 마무리 문제풀이를 다수 지문형으로 하는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넌센스 퀴즈가 아닌 이상 코끼리는 냉장고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딱 뭐냐면 냉장고는 하나의 틀이죠. 오지선당이라고 하는 틀과 형식이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민법 많은 문제들은 코끼리와 같은 거대한 그 짐승이에요. 안 들어가는 거죠. 오지선다형 문제. 만약에 억지로 이것을 마무리 정리를 오지선다형으로 하려고 그런다면 그 각 주제별로 이런 중요한 주제를 지문을 5의 배수로 만들어야 돼요. 문제를 하나 만들면 5개 지문, 2개 만들면 10개 지문, 3개면 15개.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너무 형식에 치우칠 필요가 있나?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중매매 같은 경우는 한 8개 지문 정도면 마지막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억지로 그거 갖다 2문제를 만든다? 아니면 3개를 버리고 뭐 1문제로 만든다? 그건 약간 도박을 하는 거죠. 아니면 쓸데없는 짓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 형식에서 딱 벗어나기만 하면, 이 틀만 벗어나면 자유롭게 그냥 어떤 주제는 한 12개 정도, 어떤 거는 7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문제 OX 가지고. 결국 객관식 문제의 본질은 OX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탁월합니다. 탁월하고 항상 효과가 좋다는 걸 느껴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해옵니다. 마무리 정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근데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치는 시험 자체가 오지선다형 시험이지 않냐. 그 형식도 중요하지 않냐. 엄청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형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시험을 못 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5, 6월 달에 했던 기출문제집이 오지선다형이에요. 2달 동안. 7, 8월에 예상문제집도 오지선다형이에요. 2달 동안. 매월 치는 모의고사도 2달 계속 치는 게 오지선다형이죠. 또 동형 모의고사라고 또 4번 정도 할 건데 그것도 오지선다형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은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점수를 못 맞추는 이유가 그 형식에 익숙치 않아서가 아니고요. 그 안에 컨텐츠가 없어서예요. 내용을 아직도 못 채워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치고 나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 여기서 다 나왔다 그러는데 다 나오겠지. 많이 찍었는데 그러면. 그렇죠? 무슨 쪽집게가 아니고 다집게 아닙니까? 그럼 다 나오지 않아요. 이게 많이 찍은 것 같지만 민법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 안 나와요. 다 안 나오는데 보통 합격하신 분들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죠. 다 나온 것 같은 그렇게 약간 뇌가 착각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합니다. 밑에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래서 오지선다형보다 훨씬 더 많은 논점을 정리하고 어쩌면 문제풀이하고 이론 정리 효과를 한 번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그 수업 자료, 이론 총 정리 자료하고 싱크로율이 되게 높거든요. 순서도 거의 똑같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2개를 번갈아 가면서 활용하시면 돼요. 이론 총 정리를 어느 정도까지 쭉 보다가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야 되겠다 싶으면 문제 푸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꼭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쨌든 많이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많이 자주 보시고 많이 보시면 되겠어요. 수업은 8시간으로 할 거거든요. 8시간으로 할 건데 그럼 8시간으로 하면은 사실 7시에 정상적으로 하면 끝나야 되는데 7시에 끝나기는 힘들고 한 8시 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바로 그냥 여기가 틀렸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완전히 다 풀면 좋겠지만 완전히 다 풀기는 또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지어온 게 있거든요. 되게 안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어온 건 아니고 나올 수 있는데 좀 쉬워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너무 명백하고 쉬워서. 그래서 조금 그건 제가 좀 선을 그어왔어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에 1번에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론 답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냥 OX로 찾으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시효 취득, 선의 취득, 공용 징수, 상속, 경매, 권리, 이것들은 전부 다 권리의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저렇게 많은 것들이 다 원시취득일 리는 없고, 이거는 원시취득 맞죠? 시효취득은 원시취득 맞아요. 선의취득도 원시취득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선의취득은 사실 우리 시험 범위 바뀐데 동산 거래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카메라를 샀어. 직구로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카메라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내 카메라를 들고 나와서 내 눈에는 카메라 소유자처럼 보인 거지. 그래서 내가 선의 무과실로 딱 거래를 하면 부동산하고는 달리 동산에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여도 양수인이 선의 무과실이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양도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승계될 권리가 없고 이 선의취득 제도는 무슨 취득이라는 거죠? 원시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셔도 그냥 선의취득 단어 나오면 이게 원시취득이다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수용을 하는 것도 원시취득이고 공용징수, 수용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상속은 원시취득이 아니죠. 상속은 승계취득 중에서도 포괄승계잖아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전부 다 이전받는 포괄적 승계취득이죠. 그 다음에 경매는요. 승계취득이에요. 이건 특정 승계죠. 갑이 망했어. 갑의 건물이 경매 시작이 나왔어. 그럼 경락일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그 소유권 하나가 승계되는 거거든요. 이전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는 원시취득이 아니라 뭐다? 두 개는 승계취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X이죠. 2번, 원래 어떤 채권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는 것은 권리의 내용의 양적인 변경에 해당한다? X입니다. 양적 변경이 아니고 찾아보시면 뭐다 이게? 질적, 성질적인 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 채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채무자인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 그 사람의 고의나 과실로 매매한 건물을 멸시시켰어요, 얘가. 그러면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 사태가 되어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집을 달라고 하는 권리가 돈을 달라고 하는 권리로 바뀐다고? 단순히 양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질적 변경에 해당하죠. 성질적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건 작용의 변경 두 가지 정도 암기하셔야 되겠는데요. 권리의 변경에는 세 종류가 있죠.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그 중에서 작용, 효력이 바뀌는 것 두 개 예를 좀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었어요.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저당권이 있었는데 1순위 저당권자가 돈을 받아서 저당권이 없어져요. 그럼 후순위, 2순위 저당권자가 순위가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합니다. 뭔가가 바뀌었는데 권리의 주체가 바뀐 게 아니고 권리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권리의 힘이 더 세진 거죠. 효력. 작용이 2순위에서 1순위로 올라가서 권리의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효력의 변경이라고 하죠. 동의어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효력의 변경은 부동산 임차권. 자,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제3자에 대한 효력인 대항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등기를 하게 되면 민법 621조죠.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하는 순간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인 대항력을 가지게 되죠. 대항력이 없다가 대항력이 생겼으니까 효력이 바뀐 거죠. 이게 바로 권리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용 수익을 하겠다는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권리에 뭐가 바뀐 거다? 작용의 변경, 다른 말로 효력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두 개를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번, 3번 그룹은 이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인가 계약인가를 구별하는 문제. 첫 번째는 매매의 일방 예약. 일방이란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일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단독행위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아니죠. 매매의 모든 예약은 일방 예약이든 쌍방 예약이든 어떤 형태의 예약이든지 간에 전부 다 뭐다? 계약이죠. 계약입니다. 계약입니다. 그럼 일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예약을 완결시켜서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형성권, 이른바 예약 완결권을 예약 당사자 둘 다 가지기로 예약을 하면 쌍방예약, 한쪽만 가지기로 예약을 하면 뭐예요? 일방예약. 그 완결권은 한쪽만 가진다는 뜻의 일방이지 저 예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예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 지분 포기요. 공유 지분도 마찬가지로 밑에 하나 적어 두실까요? 합유 지분도 마찬가지예요. 공유 지분이든 합유 지분이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없지 않아요. 상대방이 있어요. 있는 단독행위예요. 자, 단순한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맞아요. 하지만 공유 지분의 포기, 갑을병이 3분의 1 지분씩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자기 3분의 1 지분을 포기한다? 그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 을과 병에게 도달을 해야 돼요. 의사표시가 누군가에게 도달을 해야지만 효력이 생긴다면 상대방이 있는 거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합유 지분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무효행위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을 본다 할 때 그 추인요. 그 추인은 일방적인 단독행위예요.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판례에 의하면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4번, 5번은 각자 읽으시고, 그 다음에 6번으로 갈게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 좀 줄여서 표현하면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 행위는 일단 단독행위냐? 단독행위죠. 계약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수여하는 단독행위고요. 그 다음에 불요식 행위가 맞죠? 대리권 수여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고 교부할 필요는 없어요.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구두로도 수권할 수 있으니까 불요식이에요. 그 다음에 출연행위가 아니에요. 출연행위가 아니라 비출연행위입니다. 비출연행위라고 해요. 출연행위의 뜻이 뭐냐? 출연행위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나의 재산을 감소시켜서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런 거 출연행위예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 그런 거 다 출연이에요. 하지만 대리권을 수여하는 건 출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대리권이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자로 끝나지만 권리가 아니라 권한에 불과해요. 권리하고 권한은 다르거든요. 권한은 일종의 자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갑익을에게 대리권을 줬다? 그러면 걔는 나를 대리해서 계약할 수 있는 권한, 자격이 생겼지, 그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그 사람의 재산 증가는 단돈 1원도 늘어나지 않아요. 이건 자격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행위가 아니에요. 비출연 행위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목적의 다른 말은 법률행위 내용이죠.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기려면 그 목적, 그 내용이 확가적사해야 되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첫 번째 확정 논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에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X죠. X입니다.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언제까지만 확정되면 되는데 이 행기까지만 확정되면 되죠. 까지만 확정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적으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집중하셔서 들으시고 여기 해설판을 보고 싶으시면 이론 총정리를 보시면 그 조그마한 것이 막 나와 있어요. 그냥 보시면 되고 듣는 데 집중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뭐 적는 것보다는. 이까지만 확정되면 되고, 그러니까 성립할 당시에는 목적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 정도만 제시되어 있어도 얼마든지 법률행위는 효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요. 이후에 매매의 목적 건물이 전소되었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죠. 이 목적 실현은 불가능해진 건데, 이런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므로 이렇게 불능이 되었다고 해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표현하면 X가 되죠. 매매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불능은 이런 불능 말고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건물이 전소되어 있었는데 얘들이 그걸 모르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무효지. 하지만 이건 계약이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는 있었으니까 계약은 유효하고, 네, 후발적 불능이 되었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 불능을 누가 초래했느냐? 채무자, 매도인,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문제, 없으면 위험 부담 문제, 그렇게 처리할 뿐이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기려면은 그 목적이 적법해야 되죠. 법을 지켜야 됩니다. 강행법규를 어기면 안 돼요. 강행법규와 관계된 논점 3가지입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했어요. 그래서 무효가 되었어요. 그렇게 된 법률행위는 아무리 추인을 해도 효력이 생길 수가 없죠.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진 않지만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를 또다시 한 것으로 보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해봤자 강행규정을 또 위반할 테니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죠. 이런 논리를 가진 것은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외우시죠? 강반불, 이렇게 외우시죠? 강행법규 위반. 반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불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해서 무효가 되었을 때는 다시 해본들, 다시 해도, 똑같이 다시 해도 또 강행규정 위반, 또 반사회적이고 또 불공정할 테니 다시 해서, 추인해서 효력이 생길 여지는 아예 없다, 제로다. 그 다음에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비진리 표시의 법리,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적용될 여지가 아예 없다, 아예 없습니다.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비진리 표시나 표현 대리 법리는 2개 공통점이 뭐냐면은 어떤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상대방이 모르는 거야, 선의무과실. 그래서 문제를 덮어두고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유효로 만드는 거거든요. 비진리 표시는 표의자의 진위가 아닌 표시죠. 진위가 아닌 표시여도 원칙은 유효하다. 상대방이 뭐라면요, 선의무과실. 상대방이 그게 비진리 표시인지 모르고 알 수 없었다면 표시된 대로 흑이 발생을 해요.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예요. 근데 무권 대리인데 상대방이 몰랐어, 무권 대리인지. 마찬가지로 선의무과실이야. 그리고
본인이 외관을 착취한 책임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뭔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상대방이 그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을 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로 만들어주는 법리거든요. 이런 논리를 여기다가 갖다 적용하면 곤란하지 않냐?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인데 상대방 을이 그런 법이 있는 걸 몰랐대. 선의무과실. 상대방이 몰랐다고 이 무효인 계약을 유효로 만들면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법리들은 절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죠. 자, 그 다음에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계약이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인 걸 알면서도 법률행위를 했어. 스스로 했어. 그자가 나중에 가서 계약을 해놓고 스스로 그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X. 허용되지 않지 않습니다. 허용됩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인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한 자가 스스로 자기가 한 계약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신의 측에 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중개 의뢰인이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 보수를 주겠다고 꼬신 거예요. 그래서 법정 한도를 한 2배나 초과하는 중개수를 주겠다고 계약을 했어. 근데 걔도 공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 꼬신 거지. 그래서 그런 계약이 체결돼서 초과 보수 약정이 체결되었어요. 그럼 초과 보수 약정은 강행 법규를 위반해서 무효죠? 스스로 그걸 알면서 준다고 한 그 사람이 거래가 성사되고 나니까 말을 바꾸는 거야. 뭐라고 주장한 거죠? 그렇게 한 거야. 그건 뭐라고요? 무효라고.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거래가 성사되고 나니까 안 주겠다 그러는 거야. 법적 한도까지만 지급하겠다라고 주장하면 얄밉죠. 한 대 지어받고 싶죠. 하지만 걔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뭐에 반하지 않는다고? 신의 측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의 측에 반한다고 그 주장을 못하게 한다면은 네가 준다고 해서 2배를 다 줘라 이렇게 한다면은 강행법규가 막으려고 하는 결과를 실현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인 계약은 그 계약을 한 사람도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 무효 주장이 신의 측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4번. 4번은 불능 이야기인데요. 사례 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2023년 5월 1일 갑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5월 31일 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20일 발생한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건물이 소실되면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해지고 이 불능은 후발적 불능이 되겠습니다. 후발적 불능이니까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를 일단 나누어야 되겠네. 첫 번째, 그 화재가 채무자 갑의 고의나 과실, 귀책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때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 채권자 을은 매매 계약을 최고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해서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받은 계약금, 중도금 다 돌려줘요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지금 무슨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채무 불이행 책임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이건 이행지체가 아니라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최고는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1에서 하는 손해배상의 내용은 실내이익의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한다? X입니다. 실내이익 배상이 아니죠?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어떻게 판단하죠, 이런 거는? 자, 어떤 손해배상이 실내이익 배상일 때도 있고 이행이익 배상일 때도 있는데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계약이 유효할 때 하는 배상, 이행이익 배상. 계약이 무효이거나 성립하지 않았을 때 하는 배상, 실내이익 배상. 이건 계약이 유효한 거야, 무효인 거야. 후발적 불능이니까. 유효한 거니까 이때의 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화재가 이웃의 실화로 인한 것이다. 이웃의 실화라면 적어도 채무자 갑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위험, 부담 문제인데 이웃의 실화라면 채무자에게도 채권자, 매수인에게도 둘 다에게 잘못이 없으니까 두 채무가 공평하게 함께 소멸합니다.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와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둘 다 소멸해버립니다. 둘 다 소멸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갑은 을에게 내 집은 없지만, 없어서 못 주지만 넌 돈 있으니까 줘 라고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받은 것은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서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그다음 문제를 바꿔서 만약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소실이 2023년 4월 25일 날 일어났어요. 5월 1일 날 계약했는데 4월 25일이면 일주일쯤 전에 건물이 전소된 거네. 근데 그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나 봐. 그럼 이 계약은 처음 체결되었을 때부터 아예 무효다. 원시적 불능이잖아요. 그래서 무효 맞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손해배상 문제가 또 있지. 쓸데없는 계약을 하게 만들어서 손해를 일으킨
배상 책임. 갑이 만약에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건물의 소실을 알았으면 계약하면 안 되지. 알았는데도 계약했으면 완전 사기꾼이지.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갑은 을에 대해서, 자, 을은 선의 무과실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을은 이 계약의 유효를 믿고 있어요.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을 해야 한다. 맞죠? 이런 손해배상의 주제가 뭐죠? 이게 이름이 뭐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저기 안 적혀 있네. 그렇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고, 이때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믿을 신자, 신뢰 때문에 생긴 손해,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찾아라. 강행법규를 위반한 걸 다 찾으면 안 됩니다. 강행법규도 둘로 나눠지죠. 통설에 의하면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 나눠져서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맞지만 단속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단속, 처벌은 받아도 계약은 유효다. 그러니까 무엇을 찾아달라는 거죠? 이 문제는 말을 바꾸면 효력 규정 위반을 찾아주세요. 단속 규정 위반 말고. 첫 번째,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 무자격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무자격, 무등록인 채로 중개를 업으로 했어요. 한두 차례 한 게 아니고 업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 중개 보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것은 효력 규정 위반으로 이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답이네요. 중개 수수료 받을 권리 안 생기지. 그 다음에 중개사 자격이 있고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중개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도 무효죠? 무효입니다. 이것도 효력 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근데 다 무효는 아니죠? 법정 한도를 초과한 부분만 무효고 법정 한도까지는 받을 수가 있고 부분적으로 유효하고 초과된 부분은 무효. 일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면 처벌받잖아요. 하지만 그 규정이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직접 거래한 계약 자체는 유효. 처벌은 받아도 계약은 유효.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와 중과사익 등기네요. 4번, 5번은 양도세를 회피하고 투기를 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기가 부동산을 매수해 놓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또 팔아버리는 것을 미등기 전매. 이거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건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전매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 그래서 미등기 전매를 하고 세 사람이 부동산을 순차 매도한 당사자, 최초 매도인, 중간 매수인, 최종 매수인 세 사람 사이에서 중간 세납 등기를 하자라는 합의. 이것도 하면 안 돼. 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처벌받지만 하면 합의 자체는 뭐하다? 유효이기 때문에 이 합의를 근거로 해서 최종 매수인은 직접 계약을 하지 않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일반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일반 지역에서. 여기가 독특하게도 어디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런 걸 했으면 미등기 전매 계약이고 중간 세납 등기 합의고 전부 다 효력이 없어요. 무효 처리합니다. 바로 밑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되면 갑과 을이 매매를 하고 을과 병이 매매했는데 삼자간 합의해서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를 하려면 갑하고 병이 매매한 것처럼 허가를 받아서 등기를 할 거거든. 이 구역에 살 때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중간에 있는 갑과 을과 병이 한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뭐한다? 배제, 잠탈할 의도로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이 되어서 이거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이 계약 무효가 되죠. 무효입니다. 무효. 그 다음에 7번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료한 행위.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했죠. 근데 아들이 증여세 내는 게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쓰자, 아들아. 그래서 매매한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매매를.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해서요. 이렇게 되면 매매는 가장 매매이기 때문에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매매는 무효죠. 증여 계약은요. 은닉된 행위로서 효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 원인을 허위로, 탈세 목적으로 허위로 기재해서 신청하게 되면 처벌은 받아도 어쨌든 등기에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실체관계 여부를 따집니다. 매매 계약은 비록 무효이지만 증여라고 하는 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도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 자체는 진실에 부합하는 거죠. 원인이 허위로 기재됐을 뿐이지. 그 점이 처벌의 대상이 되고 세금을 낼 뿐이지 등기 자체는 이렇게 하는 행위는 효력이 있죠. 유효입니다. 유효입니다. 단속 규정 위반이죠. 그 다음에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 공무원들은 자기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상. 그래서 자기 명의로 취득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친구에게 돈을 찔러주고 친구 명의로 취득한다. 이런 행위를 탈법행위라고 하죠. 강행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거. 탈법행위. 근데 강행규정은 직접적으로 위반을 하건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위반을 하건 언제나 무효입니다. 내 명의로 취득해도 무효지만 타인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도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이거 효력 규정 위반으로 무효. 그 다음에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전매약정. 주택법에서 일정한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한 국민주택은 일정 기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 전매 금지 기간 내에 전매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 전매약정의 효력을 사업 주체에게 주장을 못하지 법적으로. 하지만 전매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단속 규정 위반입니다. 전매약정 자체는 뭐하다? 유효. 이렇게 답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효인 것들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하셔서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3조. 103조 내용이 뭐예요? 법률 행위의 목적이, 법률의 목적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게 되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다. 이런 거지. 근데 어떤 법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돼서 무효인지는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 즉 법률 행위 시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 5죠? 맞습니다. 그 논리는 뭐냐면 판례 논리는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고 하는 이 개념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이다. 그러니까 70년대 선량한 풍속하고 지금 선량한 풍속이 같아야 달라요. 다른 거니까 지금 현재 이 2020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그 70년대 사고방식 그 선풍기를 가지고 재단을 해서는 곤란하다. 지금 계약이 체결되는 이 시점의 가치를 가지고 사회질서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소리고. 자, 그 다음에 동기의 불법이에요. 2번, 3번은. 자, 법률행위의 동기, 계약을 한 동기나 계약을 체결한 수단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했어요. 동기나 수단이 불법성을 띠고 있다 이거지. 예를 들면 돈을 빌리는데 도박 자금에 쓰려고 또는 마약 밀수 자금에 쓰려고 돈을 빌려요. 계약의 뭐가 불법성이 있는 거죠? 동기. 그 다음 돈을 안 빌려준다고 하니까 칼 들이대고 협박을 해서 돈을 빌려요. 계약을 체결한 뭐에 불법성이 있죠? 수단. 근데 그런 것들은 동기나 수단은 말 그대로 동기 수단이지 법률행위의 목적이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동기나 수단이 불법성을 띈다고 해서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된다고 말을 하면 X가 되는 거지. 반사적 행위가 아니죠? 예, 원칙적.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동기. 그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하고 불법성을 띠는데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뭐 되거나 뭐 되었다. 표시되거나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박 자금에, 마약 밀수 자금에 쓰려고 돈을 빌린다는 것을 대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알고 빌려준 거지. 이렇게 된다면 이 계약은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포함이 된다. 맞나요? 맞습니다. 자, 그럼 7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인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가 아닙니다. 절대적 무효니까 뒷말은 스스로 지어낼 수 있어야 되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대항이란 말은 무슨 뜻? 주장. 이게 무효라고 그 사실을 모르고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도 이 계약은 무효야, 반사회적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반사회적 무효 이후에 나타나는 제3자들은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선의자라 하더라도 보호가 되지 않는 현상이 보통 생기죠.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예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도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아. 하지만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를 다시 한 거로 보는 거죠. 근데 첫 계약처럼 반사적 계약은 다시 첫 계약을 해도 반사회성을 여전히 띠게 되죠. 따라서 새로운 법률행위에서 유효가 될 수가 절대로 없지. 이런 논리를 가진 걸 다시 한번 외울까요? 강, 반, 불.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 반사회적이어서 무효. 불공정해서 무효. 얘네들은 추인을 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 부척관계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 무효지. 반사적 계약은 무효입니다. 줄 필요 없는데 이미 증여를 받았대. 이미 줘버렸어. 주면 여기 뭐야? 불법 원인 급여가 되어서 준 사람은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이 첩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못한다? 하죠. 소유권 아무튼 취득했어요. 과정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쨌든 취득했기 때문에 이 첩이 다시 판다면 무권리자가 매매하는 거다, 권리자가 매매하는 거다. 권리자가 매매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다 알고 전득한 자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한다. 뭐 엄폐물 법칙이라고 하지만 그런 단어는 아실 필요가 없고 이런 현상, 법 현상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 자, 보세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걸 찾아야 돼. 무효가 되는 이유에는 꼭 다 반사회적이어서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 사람이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계약을 하면 무효이지 않습니까? 반사적 계약은 아니거든.
의사능력이 당사자가 의사능력이 없어서 무효고. 그러니까 무효를 다 찾으면 안 돼요. 어떤 것만 찾아달라? 반사회적 법률행위만 찾아라 이거죠. 반사적 행위.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림이법 우리 책에 공부할 때 반사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으로 좀 유의해야 될 게 4개 몰려 있는 거 있었잖아요. 오른쪽 바닥에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반사적 행위가 아닌 것들은 많지만은 딱 4개 정도 찾아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거 기억나시나? 강박당한 법률행위는 반사적 행위이다 아니다? 아니죠. 두 번째는 뭐예요? 허위표시. 허위표시하는 게 반사적 행위인 것은 아니죠. 세 번째는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를 하는 행위, 중간 세납 등기를 하는 행위는 반사적 행위가 아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명의신탁의 약정. 명의신탁은 어디 갔나? 여기 있네. 명의신탁. 이런 것들은 반사적 행위는 아니죠. 사실 명의신탁은 무효지 않습니까? 부동산 실명법 4조 1항에 따라 무효입니다. 그 약정과 등기 다 무효입니다만은 우리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는 확고합니다. 반사적 행위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좀 보겠습니다. 자, 반사적 행위인지 아닌지만 골라볼까요?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다. 지나치게 과도하다. 너무 과도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 반사적 행위로서 무효죠. 반사적 행위로서 무효 맞습니다. 답이네, 그러니까 답. 답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사적 행위로서 무효죠. 증언을 해주고 내가 증언해서 네가 이기면 이 토지, 이 문제가 된 토지의 지분을 반절을 떼다오. 해서 급한 상황이어서 그래, 주겠다라고 한 거죠. 지분 반절을 주기로 하는 것은 적정해요? 아니면 과도해요? 과도하죠. 반사적 계약입니다.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성공을 한다? 성공한다는 게 무죄 판결을 받아주는 게 가장 큰 성공이죠. 이렇게 되면 보수를 더 받기로 하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이거 반사적 계약이죠? 반사적 계약입니다. 민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성공 승소하면 돈을 더 받기로 하는 성공보수 약정은요. 반사적 계약이 아니고 형사만 그렇습니다. 형사만. 그 다음에 이거 3번. 이거 변호사법 위반인데 변호사법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소송에 관여하지 마라. 변호사가 아닌 자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를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 이긴다. 내가 시험을 못 붙어서 재수 없어서 시험을 못 붙어서 그렇지. 저 변호사들보다 훨 낫다. 내가 하는 대로 해봐. 그럼 이긴다고. 대신 이기면 거기도 지분 얼마 달라 그랬어. 승소를 시켜주고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이거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 관여하면 안 돼, 소송에. 이 약정 무효거든요. 무효인데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거 무효 맞는데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대법원은요, 반사적 계약으로 봐요. 치를 뜹니다. 저렇게 하면. 왜냐하면 자기들 밥그릇 침범하는 거잖아요. 대법관들도 결국 옷 벗으면 변호사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렇게 변호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뭘 하기로 하는 약정? 그거 반사적 계약이라고 봐요. 반사적 계약으로 안 해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엄연히 무효인데 더 강하게 뭔가 제재를 한다니까요. 그 되게 상징적으로 웃기는 게 뭐냐면은 중개사법 위반한 거야. 아까 보셨죠? 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 의뢰를 받고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고 업으로 아예 한다면은 중개사법 위반으로 무효지 않습니까? 그 보수받기로 한 약정. 근데 그때는 점잖게 중개사법 위반으로 무효다라고 끝내거든요. 그 반사적 행위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근데 변호사 똑같은 일인데 변호사 하는 일을 침범을 하면 반사적 계약으로 봅니다. 반사적 계약으로 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국가기관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 자, 국가가 우리 국민을 강박을 해서 협박을 해가지고 국가에다가 재산을 헌납을 한 거예요. 기부채납 해서 증여를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80년대 이럴 때 나라 뒤집어지고 그랬을 때 국가로부터 협박을 받아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정권 잡은 사람들을 말하죠. 예. 그랬을 때 국가가 협박을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강박을 당해서 증여를 했으니까 증여계약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성을 띈 것은 아니죠. 자, 강박은 잘 보세요. 계약의 내용이다. 계약을 체결한 수단이다. 수단과 방법이에요. 수단과 방법의 불법성을 있는 것이지 계약의 내용에 불법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로 봐서는 안 된다. 자, 15번에 4번이라고 적어두시고 나중에 지금 가서 한번 볼까요? 15번에 4번 몇 페이지 있는지 말해주세요. 15번에 4번 9페이지인가요? 9페이지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9페이지로 가보시면은 맞나? 그냥? 이 9페이지가 아니고
여기 4번. 여러분, 우리 강박당한 법률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을 당한 의사표시는 무효인가요?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무효인 건 아니죠. 취소해야지 무효가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논점이 강박을 한 주체가 다시 이제 그 문제, 똑같은 문제죠. 국가 공권력. 국가가 국민을 강박을 했다는 거죠. 그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헌법상의 기본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였어요. 국가로부터 협박을 당해가지고 국가에다가 재산을 헌납을 했다, 증여를 했다면은 그 강박에 한 의사표시는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서 당연히 무효로 된다? 이게 O다, X다? X. 예, 국가가 강박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별나게 취급하지 않아요. 결국 강박일 뿐이야. 강박은 계약을 한 수단이지 계약의 내용이 아니어서 강박을 당했다고 해서 그게 반사적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박의 주체가 국가라 하더라도 다를 바는 없다. 따라서 이렇게 강박당한 사람, 국가에 헌납한 사람은 반사적 계약이다, 무효다라고 주장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강박을 당했으니까 이 계약을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강박의 정도가 극도로 심했다면 무효 주장할 수 있지만 그때도 반사회적인 무효는 아닌 거예요. 의사의 흠결로 무효인 것이지. 됐습니다. 다시 4페이지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6번.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의 약정. 위약벌이에요. 자, 위약금 중에서도요, 위약벌이라고 하는 위약금이 있어요. 위약벌은 계약 위반 시에 각각의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위반하고, 즉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벌금으로 주고받기로 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위약벌 약정이 잡혀 있으면은 이건 벌금이에요. 벌금으로 주고 별도 손해배상은 또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위약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약벌이 무서워서 계약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겠지. 그래서 의무가 강제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채권자 이익에 비해서 여기가 과도하게 무겁다, 이가 포인트예요. 너무 무거워요. 실제 사건은 대충 말씀드리자면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데 거래 규모가 한 50억 정도 되는 거래를 해요. 근데 위약하면 벌금으로 150억을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50억짜리 거래를 하면서 벌금을 150억으로 잡아놔? 미친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당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이렇게 되면 이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해서 그 전부나 일부가 무효가 된다고 하는 게 판례예요. 공서양속,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 선풍기와 똑같은 거예요. 반사회성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전부 무효, 어떨 때는 일부 무효로 처리합니다.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 맞습니다. 무효 맞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2 임차인이 임대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이루어진 이중 임대차 계약. 이중 매매나 이중 임대차 계약이나 법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임차인이 1 임대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단순히 안 것은 상관이 없는데 알고도 임대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면 반사적 계약이죠?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9번은 허위 표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체결한 허위의 저당권 설정 계약. 허위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다. 이 계약은 무효는 무효입니다만은 허위 표시여서 무효인 것이지 저당권 설정 계약이 반사회성을 띈 것은 아니므로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다시 무효인지 유효인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무효라고. 그렇죠? 무효지. 허위니까. 반사적 계약이냐 아니냐 물어보면요, 반사적 계약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아니라고. 양도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매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것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 대금으로 기재해서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을 했다.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가격을 낮추어서 썼어요. 계약서에. 그렇다고 해서 그건 허위 표시죠.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은 허위 표시여서 이 부분은 효력이 없고 실제로 거래한 대금으로 효력이 생기고, 그리고 좀 낮게 적었다고 해서 그 계약 내용에 반사회성을 띠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반사적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허위 표시일 뿐이다. 그냥. 그 다음에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해서 증여를 한다. 불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거니까 이 관계가 종료가 되면 증여도 끝이 나는 조건이 달려있는 거죠. 그러면 이 첩이 내가 이 관계를 끝내고 이제 떠나버리면 그 남자한테서 받았던 그 아파트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증여계약도 끝나버린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는 거죠. 떠나질 못하는 거죠. 부척 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예요?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예요? 불법 조건이 달려있는 계약입니다. 자, 조건이 불법성을 띠게 되면은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죠. 그래서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가 맞습니다. 답이고 이것은.
그다음에 부적 관계를 단절하면서 위자료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근무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이건 독특한 관계였는데 대를 잇기 위해서 첩을 들인 거죠. 옛날에 대를 중시하는 우리 민족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아이가 태어나고 대는 있고 근데 계속 본처하고 다 같이 그 집에 살 수 없으니까 이 관계를 끝내는 거죠. 이제 첩이 나갑니다. 이 집에서. 어쩌면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동안의 희생을 위자하고 장래의 생활 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돈을 좀 주기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사회성을 띈 것이 아니죠.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죠. 반사회적인 거예요. 훈훈한 거예요. 훈훈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계약은 반사적 계약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노름빚을 토대로 노름빚을 변제하기로 한 약정. 노름빚은 빚이라고 표현했지만 노름빚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도박채무는. 그래서 도박채무를 토대로 해서 도박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반사적 계약입니다. 효력이 없죠. 그래서 도박빚을 갚기로 각서를 써도 각서 자체가 무효입니다. 100번을 써도 그렇죠? 안 갚아도 되죠. 법적으로는 안 갚아도 되지만 사실상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박 채무자가 채무는 없어요. 사실은 도박빚이기 때문에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방편으로 도박 채권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했다. 수권행위. 그래서 갑이 을에게 도박빚으로 1억 원을 줬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한 3억짜리 건물에 팔아라고, 네가 날 대신에 팔으라고 위임장을 써주는 거죠.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요. 이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 이 자체는 반사적 행위가 아니죠. 이건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 도박 채권자가 도박 채무자를 대리해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 자체는 유권대리죠. 유권대리라서 효력이 발생을 하죠.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매수인은. 그 다음에 농지법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명의신탁의 약정.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이긴 하지만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일 뿐이지 반사적 계약인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계속 나온 거지만 조세 포탈 및 투기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행위하는 것. 이거 처벌받지만 전매 행위 자체는 일반 지역에서 하게 되면 유효죠? 유효니까 반사적 행위인 것은 아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를 면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이 사망한 후, 아버지 돌아가신 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부터 타인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자기가 상속받아서 매매를 해놓고 자기는 빠지는 거죠, 등기에서. 뭐죠? 이게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건데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이 행위는 반사적 행위가 아니죠. 실제로 상속은 받았습니까? 상속 받았죠? 매매도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으니까 최종 매수인은 등기할 사람이었던 거지. 등기할 사람이 한 거니까 이렇게 중간을 생략해서 등기한다고 해서 그 등기하는 행위를 반사적 행위로 무효로 보지는 않죠. 등기 자체는 유효하고 이 행위는 유효하고 다만 걸리면 처벌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반사적 행위는 아니고. 그 다음에 주택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양도세를 면탈을 하기 위해서 오늘 계약을 해요. 88년도에 계약을 하는데 자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3년 보유를 하고 넘겨주겠다. 91년 만에 등기해주겠다고 이렇게 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3년 후에 하기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약을 했어요. 반사적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었죠. 기억나시나? 반사적 계약 아니죠. 사적 자치 영역이다.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어느 시점에 넘겨줄지는 자기들이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이 계약 자체는 효력이 인정이 된다. 반사적 행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한 이후에 X 토지를 다시 병에게 또 매도를 하고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다음 각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제2 매수인 병이 갑과 을 사이의 1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 선인의 선의. 그 다음에 제2 매수인이 갑하고 을 사이 1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단순히 알았어요. 악이. 단순히 알았다는 것은 뭐하고 경계를 걷는 거죠. 뭐 하진 않았다?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여기서 경계선을 그어버리는 거지. 그럼 세 번째는 요 병이, 제2 매수인이 이렇게 갑이 을에게 팔았던 부동산을 다시 병에게 파는 것은 을을 배신하는 배임행위죠. 그 배임행위에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뭐 했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1번에 가와 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악 불문하고 두 번째 매매 계약은 선악 불문하고 유효하죠. 차이가 없습니다. 예. 선이든 악이든 두 번째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이 매수인 소유권 취득하죠. 그 다음에 나에서요. 알았을 때 갑,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의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X? 단순히 안 것은 반사회성을 띈 것이
아니기 때문에 X입니다. X. 단순히 안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 위 모든 경우, 어떤 경우든지 간에 어쨌든 갑은 을에게 팔았던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를 다시 하고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을에게 제1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된 거죠.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죠. 채무불이행인데 이행지체가 아니라 이행불능이에요. 딴 사람에게 팔았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경우에 1 매수인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죠.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행불능이니까 최고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바로 아까 봤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전부 다 다입니다. 다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반사회성을 띠게 되는 경우 다에서 을은 직접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는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병은 반사적 계약을 한 사람으로서 등기해도 소유자가 될 수 없죠. 이 사람 명의의 등기는 무효 등기죠. 무효 등기입니다. 근데 을이 이때 직접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요. 없죠? 자, 을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게 무효 등기라고 하더라도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갑을 대위해서 병 명의 등기를 말소시켜서 등기 명의를 갑에게 돌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와야 되지. 그 다음에 다에서 똑같은 이유인데 을은 병을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요. 그것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는 을이 누구일 때 하는 거죠? 소유자일 때. 근데 아직 을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거 못 합니다. 만일에 X토지가 갑의 유일한 부동산이에요. 유일한 부동산을 팔아버린다. 돈 되는, 소비하기 좋은 돈으로 바꿔버리는 매매는 금전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회행위예요. 이때 제1 매수인 을은 갑 병 간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사회행위 취소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사회행위 취소, 채권자 취소권이라 하는 것은 금전 채권자들이 행사를 하는 권리인데 을이 갖고 있는 권리는 돈 달라고 하는 금전 채권이 아니라 갑에 대해서 소유권 넘겨달라고 하는 특정 채권이죠. 그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불가능하죠.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에서의 병은 무권리자예요. 등기되어 있지만 무효 등기 명인이에요. X토지를 다시 매수한 정은 선의인 경우에 하나요?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X. 선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그 전에 갑하고 병이 한 매매가 103조 위반으로 반사적 행위로서 무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정은 선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고요. 다에서 자, 혹시 무라는 사람이 병을 제2 매수인을 대리를 해서 X토지를 매수를 하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요. 그렇다면 제2 매수인 병이 설사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몰랐다면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몰랐어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적극적으로 가담한 반사회성이 있는지 여부를 본인 기준으로 해요? 대리인 기준으로 해요? 대리인 기준.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반사적 계약이 되는 거죠. 본인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제2 매수인 본인은. 자, 그 다음 9번으로 갑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공정한 법률로서 무효가 되려면은 첫 번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거래상의 객관적인 가치를 비교, 평가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판단 기준 시점은 법률행위 시예요. 이건 뭐를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은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한 유형이에요. 반사적 계약인데 아까 반사회성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 시점이 언제였어요? 법률행위 시였죠? 똑같습니다. 불공정한지 안 한지도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 이건 객관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객관적의 반대말이 뭐예요? 주관적. 그러니까 이 물건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의 궁박. 불공정한 법률이 되려면 피해자는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뭔가를 갖춰야 되죠. 궁박. 궁박은 반드시 경제적, 재정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이 된다. 맞고요. 무경험이란 경험이 없다는 것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거꾸로 해놨죠? 뒤집어 놨어요. 여기서 경험이 없다는 것은 그 문제가 된 이 특정 영역에서 경험이 있느냐 없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 경험 부족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다음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어요.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하면 그것은 곧 당사자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추정되지 않습니다.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추정이 된다면 피해자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점만 증명을 해버리면 판사님 내가 넘겨준 집은 8천만 원짜리 집이고요. 받은 돈은 1,0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8분의 1에 받았어요.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자기가 궁박, 경솔, 무경험했다는 것이 인정이 돼버려요. 추정이 된다면. 근데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이 부분을 증명하고 별도로 이것도 자기가 다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궁박, 경솔, 무경험이 다 필요한 건 아니고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 다음 대리행위가 불공정해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 궁박만큼은 본인 입장.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입니다.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 기준이죠. 여기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당사자는 피해자와 폭리자죠. 한쪽은 폭리자, 한쪽은 피해자. 두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급부했다는 건 줬다는 거죠. 이행을 한 것에 대해서 이거 무효니까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X. 있다라고 말을 해도 X. 어떻게 말을 해도 X지? 왜? 이렇게 주어가 잘못되어 있죠? 양 당사자가 둘 다 불법성을 띈 게 아니고 폭리자에게만 불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로 판명이 났을 때 폭리자는 피해자에게 준 것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양 당사자라고 표현하면 X가 되죠. 그다음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었을 때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토지를 전득한 제3자, 선의의 전득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인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여서 선의의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죠. 상대적 무효가 아닙니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무효일 때, 자, 이건 두 개를 비교를 하시는 거야. 하나는 추인, 하나는 전환. 추인은 안 되고 전환은 된다. 이게 결론이었죠. 어떤 법률 행위가 불공정해서 폭리 행위로서 무효가 되었어요. 추인을 해서 다시 해도 유효로 될 수가 없죠. 없습니다. 강반불 이야기. 그쵸?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다시 해도 또 불공정할 테니 추인을 해서 유효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불공정해서 무효가 되었을 때에도 무효행위 전환이에요. 전환은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바꾸는 거죠. 그 내용이 불공정해서 무효였는데 공정한 내용으로 전환되면 효력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환의 법리,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는 얼마든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재소 합의. 갑과 을이 불공정한 계약을 해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해버리는 부재소 합의. 갑이 을과 계약을 하면서 폭리를 취하면서 을에게 야, 네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내가 억지로 협박한 거 아니지? 그러니까 너 나중에 가서 이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나한테 소송 제기하기 없기다.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라. 그래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거지. 이 합의는 효력이 없다. 무효이죠. 무효 맞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을 하면서 그 불공정성을 소송을 통해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저 합의는 지켜질 필요가 없고 나중에 불공정해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두 개는 보시고 많이 했던 거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이 규정 104조 규정은 계약에만 적용이 되고 단독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이 없다? X.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채권 포기. 구속된 남편을 구속해서 석방 구제하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의 외상대금 채권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채권을 포기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채권 포기가 아내의 정신적 궁박하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행위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무효로 인정됐던 사건이거든요.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계약이 아니에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지만 이게 불공정한 법률의 요건을 갖춘다면 104조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독행위도 적용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최근에 다른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시험 말고 다른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0번에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석. 자,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건데 의사표시 해석 대상이 뭐냐?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 의사, 내심의 의사, 진의 그것이 아니라 그거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외부로 표시된 표시상의 효과 의사 그것이 해석 대상이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표시를 해석한다는 것은 그 사람,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속내 그 생각을 해석해서 생각을 밝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적어놓은 글, 표시 그거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거예요. 내심의 효과 의사를 해석하는 해석 방법을 무슨 해석이라 하더라? 자연적 해석. 표시된 대로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원칙이다?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그냥 상대방은 표의자의 내심을 알 수가 없거든요. 적혀있는 표시를 객관적으로 읽을 뿐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네요. 자연적인 해석이라 하는 것은 내심의 효과 의사, 진의를 확정하는 것이고 맞죠?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요.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요. 불일치했을 때 원칙은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된다. 맞죠? 규범적 해석을 한다 하면 의사대로 아니면 표시대로. 자, 의사대로 해석하는 거 뭐라고요? 자연적. 표시대로 해석하는 게 규범적. 규범적 해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요. 그림을 살짝 한번 하나 보겠습니다. 갑이 자기 차를 친구에게 팔고 자기는 새 차를 살 생각으로 청약을 하는데 카톡으로 청약을 보내는데 1,000만 원에 팔 생각이었어요. 의사는. 근데 공을 6개 달아서 보내서 100만 원에 팔겠다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 청약을 그래도 표시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짜리 청약이지 라고 해석하는 게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아니야. 이건 잘못된 실수고 1,000만 원짜리 청약으로 해석해 줘야지. 이 사람의 의사는 1,000만 원이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자연적 해석인데 뭐가 원칙이라는 거야?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지. 이 사람은 저 사람의 속내를 알 수가 없잖아, 생각을. 그래서 100만 원으로 승낙을 해버려요. 100만 원으로 승낙을 하면 100만 원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안 된다? 일단은요. 체결이 되고 그러면 얘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를 얘가 모르고 있으니까 얘는 나중에 만나서 착 오를 적에서 이 계약을 뭐 하려고 할까요? 취소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취소 문제가 불거진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이 을이 몇 번 이 문제 가지고 이 차 가지고 갑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서 이게 공을 하나 빠뜨렸다는 걸 알았어. 이 사람의 진위가 1,000만 원을 팔 생각이라는 걸 얘가 알았어. 알았다면 이 100을 무시하고 1,000으로 해석해 줄 수도 있어, 없어요? 그게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위를 알았을 때는 무슨 해석을 한다? 자연적 해석. 그러다 몰랐어. 몰랐으니까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만나보니까 얘가 착오에 빠졌다는 걸 얘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얘가 좋아, 그러면 너 실수한 건데 인정하고 1,000 줄게 하고 상대방의 표의자,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를 했어. 진위에 1,000원에 동의를 했다고. 동의를 했으면 1,000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오표시를 했어도 상대방이 이 진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문장들이에요. 우리 그 이론 총정리에도 했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의사 1,000과 표시 100이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은 100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게 원칙이다.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는 1,000이었죠. 그걸 다 알았다면 그때는 내심의 의사대로 자연적 해석을 해줘도 되죠.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아니라 뭐야? 내심의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게 맞고 그때는 3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를 했다? 표의자의 진위는 1,000이었잖아요. 1,000에 동의했다는 것은 그래, 네가 100으로 보냈지만 어쩐지 좀 싸다 싶었다. 너 같은 구두쇠가. 이러면서 내 1,000 줄게 라고 동의를 했다면 표의자는 착오를 주장해서 자기가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죠. 정확하게는 취소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6번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당사 쌍방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 다 지번을 착각한 거지. 그래서 계약서에 실제로 그들이 합의한 토지는 36번지였잖아요. 합의한 토지가 아닌 엉뚱한 다른 토지 지분을 39번지라고 표시한 거죠. 39번지는 옆에 토지였는데. 근데 사실 둘 다 갑의 땅이었거든요. 매도인 땅이었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해서 39번지 등기소를 줘버린 거지. 그래서 등기소 가서 39번지에 등기를 해버린 거야, 매수인이. 사건 기억하시죠? 이렇게 될 때 매매 계약은
계약서에 표시된 토지 39번지가 아니라 실제로 합의한 토지 36번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을 한 것으로 봐야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오표시 무해의 원칙. 원래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설령 그 표시가 의사와 다르다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규범적 해석하는 게 원칙이지만 표시는 명백히 잘못되었고 두 사람의 의사가 이미 일치되어 있다면, 의사가 합치되어 있다면 잘못된 표시된 대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 일치된 의사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에요. 이것은 어떤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인가?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의 결론이었죠. 자연적 해석.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36번지 계약을 해놓고 계약서는 39번지로 작성하고 등기소 가서 39번지 등기를 했으니 매수인이 39번지 돼 있는 매수인 명의 등기는 유효등기, 무효등기? 무효등기니까 둘이서 공동 신청해서 말소등기 신청하고 36번지는 계약은 했지만 아직 등기 안 왔죠? 아직 소유자 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공동 신청으로 36번지 등기 신청해야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36이고 39고 둘 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됐어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진도 좀 맞추겠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 여기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게 아니라 이건 꿈이죠, 꿈.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은 꿈이고 우리의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진이는 어떤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뭐를 말한다? 생각을 말하는 거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강박, 협박을 당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협박당해서 증여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아니었지, 이 증여가. 하지만 무서워서 쫄아가지고 지금은 증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위인 거죠. 협박당한 의사표시는 진입니다. 증여의 내심의 효과이사, 내심의 효과사가 곧 뭐예요? 진위가 결여된 진위가 아닌 의사표시이다. X. 진위가 아니다, 진위이다. 진위입니다. 진위 형성에 하자가 있을 뿐이지 진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처절한 진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퇴직이네요. 중간퇴직은 다른 키워드를 더 찾아야 돼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 또는 사용자의 지시, 사장님의 지시로 형식상 제출한 중간퇴직. 오늘 전 직원 전부 다 사표 써요. 내일 재입사를 전제로. 이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진위가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맞죠? 진위가 아니죠. 진위가 아니죠. 사직할 생각은 전혀 없어. 회사 방침에 따라 제출할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제출한 사표가 사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은 상대방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의사표시는 무효죠. 사직의 효과는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근로자가 회사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의로 키워드죠. 스스로 퇴직금이 좀 필요해서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중간퇴직을 해요. 퇴사 처리 좀 하고 다시 재입사하겠다 이렇게. 이때 하는 중간퇴직은 잠시라지만 사직할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입니다. 이 의사표시는 진위가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진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없다. 뭐라는 소리죠? 진이라는 소리죠.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 사직의 효과는 발생합니다. 퇴직은 유효하게 처리가 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 갑은 대출 한도 초과가 되어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갑의 부탁을 받고 명의 빌려준 을이에요. 을이 대출 약정서에 자기 서명을 하는 거지. 뭐 진정으로 이렇게 하고 싶진 않겠지만 친구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서명하는 순간 은행에 대해서 내가 법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는 있는 거죠. 그 생각은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대출 신청의 의사표시는 비진위 표시에 해당한다. X. 비진위 표시가 아니라 진이다. 진이다. 대출금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대출해주는 상대방 은행이 이 사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분이 쓸 돈이 아닌데 친구 부탁을 받고 대출 받으러 왔다는 사정을 알았어도 유효한 거죠? 대출금 갚아야 됩니다. 진입니다. 진이. 비진위 표시는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안 경우에 한해서는 무효가 된다? 안 경우에 하나요? 틀렸네. 어떻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안 경우에도 무효가 되고 악인 경우. 상대방이 선이지만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무효가 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래서 X. 그 다음에 이제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 비진위 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 비진위 표시 한 자겠지. 나의 의사는, 나의 표시는 비진위 표시였다. 너 알았잖아. 그러니까 무효야. 이렇게 주장하고. 상대방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유효야.
이렇게 해서 막 주장이 엇갈릴 건데,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이 표의자의 진위가 아니었음을 이 의사표시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무효로 주장하는 자 증명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대방이 이 의사표시가 유효로 인정되기 위해서 자기의 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게 X예요. 증명 책임은 누가 진다? 표의자가 진다? 상대방이 진다? 표의자.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이나 과실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예요.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예컨대 취소, 해제 이런 거요. 이런 것들도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다. 이런 거 탁탁 보면 빨리빨리 뭐 캐치가 되시나? 무슨 말을 하는지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뭐가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적용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뭔 소리냐? 난 취소, 해제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겁 좀 주려고 취소한다 그랬지, 말은 했지. 취소할 생각도 없으면서 비진위 표시로. 취소가 되는 게 원칙, 안 되는 게 원칙. 되는 게 원칙. 근데 상대방이 너 나한테 겁 주려고 취소할 생각도 없이 취소하는 거지? 이렇게, 아니면 해제할 생각도 없이 해제하는 거지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취소나 해제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 해제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인데도 비진위 표시를 하게 되면 107조에 따라서 원칙은 유효,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 이렇게 이 107조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요. 공법행위에도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사법이고요. 공법은 공법이니까 공법관계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 말은 공무원들이 사표를 제출했어요. 이런 공법행위는 설령 그 사직서가 진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또 사표를 수리하는 임명권자가 그게 진위가 아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민법 107조에 따라서 무효가 되는 일은 없고 공무원들이 하는 의사표시는 다 표시된 대로 다 뭐하다? 무조건 유효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했어요. 남용을 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임적인 대리행위를 했어요. 그 은행 직원이 은행을 대리해서 고객의 예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 직원이 예금을 받았지.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 예금 받았으니까. 유권대리지. 근데 은행에 입금시키지 않고 사채업자고 편을 먹고 빼돌렸지 않습니까? 횡령을. 대리권을 뭐 하고 있는 거죠? 남용, 배신적 대리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대리행위 자체는 유권이다, 무권이다. 일단 형식은요. 유권이기 때문에 은행은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고객에게. 책임져야지. 예금 돌려줘야 되죠. 하지만 고객이 예금을 하면서 얘가 장난을 치고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대리행위는 무효 처리합니다. 예금 안 받은 걸 처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 이렇게 되니까 배신적 대리행위 효과가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가 되니까 딱 뭐로 처리하는 거죠? 비진위 표시에 관한 법리대로 유추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되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